네, 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4월 24일 목요일 뉴스토마토 끝장 뉴스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갑자기 윤석열 씨가 했던 얘기가 생각이 났어요. 계엄령이라는 건 칼과 같다. 칼 썼다고 다 살이 난 거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예전부터 윤석열 씨가 검찰 출신이잖아요. 이분의 이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었던 검사들이 칼이란 말을 잘 썼던 것 같아요. 조선 제1검이라든지 이런 식의 표현을 잘 썼던 것 같은데 그 칼 요리에 쓸 수도 있죠. 근데 누구를 위한 요리를 하냐, 어떻게 하냐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입맛에 맞는 요리를 계속 하는데 칼을 쓰고 국민들을 요리의 대상으로 삼는 검찰이라면 그 칼은 정말로 살인 무기와도 같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오늘 하게 하는 뉴스들이 있었습니다. 그 뉴스들 끝장 뉴스에서 아주 깊이 있게 다뤄보기로 하고요. 깊이 있게 다루기 위해서 오늘도 또 특별한 손님들 모셨습니다. 네, 류희학 전 법무부 감찰관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세요. 네, 그리고 박영식 시사에디터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유학 감찰관님 저기 얼굴이 점점 헌해지시는 것 같기도 하다가 근데 방송 직전에 네네. 아니 뭐 약간 좀 편해질만 하면은 무슨 일이 펑펑 터진다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예, 그렇습니다. 네. 뭐 한 주도 이렇게 평온하게 지나가는 주가 없고 뭐 내란 종식이라 그래야 되나 이런 평온함으로 돌아가는 데까지는 앞으로도 좀 오래 걸리겠구나 이런 걱정이 듭니다. 네. 계엄령 그 밤에 계엄날 당일 밤에 네네. 사표 던지시고 이제 나오셨는데 조금 편안해지셔야 될 텐데 일이 많이 터지고 있습니다. 오늘 무슨 일이 터지고 있는지 박 에디터님이 먼저 첫 번째 것부터 정리해 주시죠. 예, 오늘 그 감찰관님에게 이제 업혀가는 날이기 때문에 예, 이러다가 저는 가끔 대한민국이 좀 사법 과잉인 것 같다라는 맞아요. 생각을 가끔 하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제 법리적인 이슈들을 좀 따져봐야 될 게 너무 많아서 일단은 오늘 오전에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한 게 이제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과 관련돼서 윤석열 정부에서 수사를 실제 시작을 하면서 이상직 전 의원이 기소가 됐고 문 전 대통령과 함께 기소가 됐는데 딸과 사이는 또 기소 유예 판단을 내린 것이고요. 네. 이제 민주당 당연히 반발을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한 덩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덩어리는 저희가 대법원 전원 합의체와 관련된 내용 류혁 감찰관님과 다시 한번 정리해 볼 거고요. 네, 마지막 네. 덩어리는 손준성 검사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사건은 2020년 4월 15일 총선 앞두고 발생했던 고발 사주 사건이고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도 좀 잊혀진 내용일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무죄가 확정이 됐다라는 확정 판결이어가지고요. 이 내용까지 제 세 덩어리를 일단 준비를 했는데 첫 번째로는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죄 기소 내용부터 저희가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이고 진짜 우리 박영식 에디터님 언론인 출신이신 네네. 이나 저 같은 경제 전문가들이 좀 먹고 살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변호사들한테 밀려가지고 뭘 예, 우리 그러니까 전문성이 빛날 날이 빨리 좀 왔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슈 하다가 이제 저희도 그 재판 전문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점점 전 국민이 그렇게 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세부적인 내용을 좀 들어가 보면 이거 전주지검에서 일단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은 뇌물공여죄 그리고 업무상 배임 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네. 2018년 3월에 일단 이상직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여기에 임명이 되고 그 이후에 문 전 대통령의 이제는 전 사위입니다. 그러니까 서모 씨인데 문다혜 씨하고는 이제 이혼한 사이이기 때문에 네. 전 사위가 넉 달 뒤에 타이 이스타젯이라는 이스타젯 타이 쪽 회사의 전무 이사로 채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뇌물 연관성이 있다라는 것인데 2018년 7월부터 약 2년 동안 태국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의 부부가 월급을 타이 이스타젯으로부터 받잖아요. 근데 그 전까지는 아버지로서 문 전 대통령이 생활비를 지원을 해주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취업을 했잖아요. 취업을 하고 월급을 타이 이스타젯에서 받으니까 타이 이스타젯의 월급이 이른바 문재인에게 제3자 뇌물죄로 이제 적용이 된 케이스입니다.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생각하시기에는 사위가 월급을 받는데 장인이 뇌물죄로 기소가 된다라는 케이스에 대해서 일단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법리적으로 일단 또 설명을 해 주실 것 같고요. 네. 다만 이게 또 실제 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네. 받은 사람인
사위와 네. 친딸 네, 당시에 네, 네. 이 사람들 이제 기소 유예가 됐기 때문에 이 판단은 왜 이렇게 또 판단을 한 건지 이제 그 내용까지 함께 봐야 되겠습니다. 아 이거 정말 굉장히 이게 보통 사람으로서는 의문이 많이 생기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셨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숙제를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제가 오늘 설명드릴 게 많은 것 같은데 지금 잠깐 지나가는데 보도 자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네네. 우선 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렇게 사회 전반이 다 이렇게 법으로만 그 재단이 되는 그런 사회가 돼서는 곤란할 것이고 법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뭐 사법 과잉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게 참 안타깝고요. 그리고 사법권 행사라든가 검찰권 행사라는 거는 국민들이 당연하게 그러니까 이걸 뭐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이게 정의롭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 이번 결정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참 그 판단이라던가 시기적으로나 법리 판단이나 이런 면에서 모질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모질다. 예, 그리고 먼저 이 수사 경과를 놓고 보면 저 수사 경과를 놓고 보면 아마 저 그 자료 네. 2페이지인가 이 배포된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네네. 2021년에 그 고발이 됐단 말이죠. 네, 근데 저기 경과가 나오네요. 네. 그 이후에 보면은 지금 현재 2025년이 됐는데 네. 그동안 특별하게 수사 뭐 이렇게 압수수색 이런 거 말고는 진행도 안 됐고 보면은 그렇게 빨갛게 표시했다시피 관련자들 중에서 그 어느 누구도 이 공소 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한 사람이 없습니다. 저게 지금 검찰이 배포한 보도 자료죠. 그렇습니다. 네, 검찰이 그리고 배포한 보도 자료를 봐도 보면은 전원이 다 진술 거부하거나 그에 부합하지 않는 뭐 이렇게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그런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이 뇌물죄 사건의 특징은 뭔가 하면 이거는 과거에 유사한 사례는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이건 아주 이례적인 아주 보통 통상적이지 않은 뇌물죄 형태거든요. 그런데 이런 뇌물죄의 형태를 이렇게 관련자들의 진술도 전부 받아본 적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과감하게 기소를 했다는 점. 그리고 또 하나가 좀 독특한 것이 또 하나 봐야 될 것이 전주지검에서 수사를 했는데 서울중앙지검에 기소를 했습니다. 전주지검에서 수사를 해서 서울중앙지검에 중앙지법에 기소를 하려면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 발령을 내야 되는데 그건 전주지검 검사를요? 예. 그럼 총장의 권한입니다. 그걸 총장이 그걸 승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대검이나 이런데 당연히 이런 중요한 사건은 뭐 대검의 승인 없이는 이루어지지 처리가 안 되겠지만 대검이나 이런 데서 다 승인을 하고 처리가 된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또 하나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검찰권의 행사라는 게 고르게 행사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모든 사건에 있어서 동일한 기준으로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이 사건에 있어서는 과잉 수사가 이루어지고 이 사건에 있어서는 뭐 너무 뭐 편파적으로 좀 봐주는 듯한 이런 수사. 제가 어느 사건 얘기를 안 들더라도 네. 뭐 저 듣고 계시는 분들이 다 생각하실 텐데 어떤 거는 뭐 이거 분명히 보기에도 뭐 횡령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수사 안 하고 소환도 안 하고 네. 소환을 해도 뭐 좀 미적미적거리고 어떤 거는 조사도 다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도 시점도 민감한 시점에 갑자기 기소를 하고 이런 거는 적절치가 않겠죠. 그럼 그 검찰권을 고르게 그다음에 이렇게 좀 모든 사건에 있어서 평균적으로 형평에 맞게 행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총장의 역할인데 그런 점에 있어서도 총장의 역할에 있어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법리적인 부분 조금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네. 아까 박영식 에디터님이 설명하실 때 이게 뇌물죄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부정 취업이면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회사와 그 취업한 당사자들 사이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네. 그게 아니고 지금 아버지 그것도 뭐 장인이 원래는 생활비를 주던 것을 안 주게 됐기 때문에 본인이 경제적 이득을 취했다 지금 이렇게 돼서 뇌물이 된 거잖아요. 네네. 이게 지금 이게 법적으로는 이게 뭐 말이 되는 그렇게 논리입니까? 만일 경우에 아무 취업 능력이 없다던가 아무런 일도 안 했다던가 혹은 처음에 취업 그 과정이라던가 이런 것도 본인이 그 취업할 생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뭐 대통령과 이상직 위원 사이의 관계에서 타이 이스타젯에 취업하게 된 것이고 어떤 능력도 없는 사람. 그리고 사실 2년 정도 기간 동안 20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1억 5천 정도 월급을 받았다는 네. 얘기가 아닙니까? 근데 그렇죠. 그것이 통상적인 급여 수준을 넘는지
그 다음에 이 취업을 하게 된 계기가 어떤지 이런 것도 하나하나 살펴봐야 되거든요. 근데 당사자들은 이런 그 검찰의 공소제기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나도 안 했고 본인들이 압수수색한 자료를 분석해 보기로는 뭐 이 취업 기회 자체를 대통령이 제공해서 취업하도록 만들었으니까 이거는 일종의 뇌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인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 검찰 선배들 중에는 자신이 어떤 그룹과 관련된 일을 하고 나중에 그 그룹에 자기 자식이 사내 변호사로 취업시키고 그런 경우도 제가 많이 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있었습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지 네. 않은데 있었습니다. 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수사를 담당한 검사가 그렇습니다. 그 기업에 대해서 뭐 조금 가벼운 네. 가벼운 형태의 처분을 한 다음에 뭐 나중에 그 자녀가 거기 취업했다. 뭐 이런 가벼운 거. 형태의 처분을 하고 나서 취업시켰다면 당연히 뇌물이 될 것인데 가벼운 형태의 처분을 일부는 하고 일부는 뭐 다르게 또 처분하고 그리고 나서 그 기업의 그 법무 담당 임원이랑 이렇게 어떻게 뭐 오고 간 얘기가 있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 기업의 사내 변호사로 취업한 경우를 전 진짜 본 적이 있습니다. 아, 그런 것도 똑같이 수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전 그런 생각 듭니다. 전부 다 그렇게 수사하면 정말 우리나라 엄청 뒤집어질 것 같은데. 그게 사실은 뭐 이런 그 타이 이스타젯과의 관계라던가 대통령과 뭐 이상직원과의 관계 그다음에 정확하게 취업이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말 합리적 의심이 여지가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입증이 돼야 되는데 그게 되었는지 저는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래서 그 윤건영 의원,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측에 이제 대변을 많이 해주시는 분이죠. 네네네네. 실제로 굉장히 가깝기도 하고요. 그래서 반론의 성격으로 조금 전에 이제 기자회견을 오후 2시 반에 했기 때문에 이 내용도 잠깐만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일단 내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국회에서 열리는 판문점 선언 7주년 기념식에 참석해서 기념사를 하기로 되어 있었던 상황이라서 퇴임 후에 첫 국회 방문이었고 이 일정을 지난주에 공지가 되어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기념식 하루 전날에 어쨌든 불구속 기소를 전격적으로 발표한 것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이제 망신주기 아니냐 이걸 이제 첫 머리로 내걸었고 그리고 아까 우리 잠깐 감찰관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일단 이제 기소된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단 한 번도 대면 조사와 서면 조사를 마치지 않은 상태였다. 네. 그러니까 이제 검찰 측에서는 이 전주지검이 127개의 문항의 질문지를 미리 보냈으니까 그것으로 충분하다. 답변을 안 한 당신들의 잘못이다라는 식으로 그냥 기소를 해버렸다는 거에 대해서 이건 이제 검찰권 남용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사실 문재인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아까 말씀드린 127개의 문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대통령 기록관에 이제 기록 열람 실청을 이미 해둔 상황이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 조사에 응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 아닌데 네. 발표 내용을 보면 조사 자체를 불응한 것처럼 일단 나와버리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한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거 벼락 기소고 망신 죽이고 검찰권의 남용 아니겠느냐. 그리고 실제 저 요약본의 설명을 보니까 저도 찾아봤는데 대통령이 사위를 상무 직급 임원으로 채용하게 했다라고 지금 검찰 측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 네. 그거를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어떤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그 채용을 하게끔 만들었는지에 대한 그 대목은 빠져 있어서 이거를 이제 공소를 유지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이제 의문점을 하나 던진 것이죠. 이게 네. 이제 윤건영 의원 측의 반발입니다. 빠져 있습니다. 네, 빠져 있죠. 있어요. 예, 네. 빠져 있습니다. 그 부분이 빠져 있고 그리고 또 사실 전주지검 뭐 이렇게 뭐 개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만 전주지검 검사장 같은 경우에는 저 대검 형사 1과장을 하다가 울산지검 저는 뭐 같이 근무한 연은 없습니다만 네. 울산지검 형사부장을 하다가 의정부지검 중경단 부장으로 갔더라고요. 그건 일종의 뭐 과거 뭐 수사라던가 혹은 뭐 윤석열 사단의 일원이라는 취지에서 전 정권에서 아마 그러니까 전전 정권이 되나요? 네. 그때 아마 좀 그런 인사상 불이익을 받던 것 같은데 그렇게 중경단 부장에서 갑자기 서울중앙 2차장이 되고 검사장 승진된 사람입니다. 윤석열 정부 와서 그렇게 네, 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예. 일종의 좌천됐다가 네, 윤석열 그리고- 정부에서 승진. 예, 그리고 네. 이번에 그 직전에 김주현, 박성재 장관이 그 이원석 총장을 그 패싱하고
그 의도대로 자신들이 입맛대로 검사장 인사를 했다고 하던 그 시기에 승진한 검사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검사장이 뭐 이런 뭐 정권과의 뭐 관련성이나 이런 걸 떠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지만 그 검찰권의 행사나 이런 국가 권력의 행사는 공정해야 하고 공정한 걸 넘어서서 공정해 보여야 하는데 과연 이 시기에 그리고 그런 검찰청에서 그것도 기소하는 방식도 좀 독특하게 서울중앙지검에 기소를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건과의 형평도 맞지 않거든요. 총장은 그런 형평을 유지하려는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고 이런 기소를 국민들이 보기에 이게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사위 그리고 이혼했지 않습니까? 네. 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모질게 느껴지는 기소이기도 합니다. 이게 국민에 대한 설득 없이 우리가 정의야. 그러니까 이거 받아들여야 돼. 이런 식으로 강요하고 있다는 느낌밖에 안 들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조국 전 장관의 수사와 이제 사실 등치시킬 수는 없잖아요. 네네네. 근데 다만 여기 고발 사실을 중심으로 절제하면서도 철저한 수사 진행을 했다라는 5번째 항목의 맨 마지막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네요. 딸과 사위는 공무원 신분인 문재인의 범행에 가담한 공범이기는 하나 요 대목은 이따 해설해 주십시오.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행위의 불가 매수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도자료에 있는 표현이죠. 네네네. 네. 대통령 A와 공여자 B를 기소함으로써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상직과 문재인을 기소함으로써 국가형벌권 행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점 이건 이해했습니다. 근데 A와 CD의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하였음. 뭐 이미 이제 남남이 된 사이인데 사실 전 사위의 경우에는요. 근데 문다혜 씨도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것이고 아버지만 기소를 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제가 조국 전 장관 사례를 든 것은 사실 그냥 범죄에 연루됐다 그러면 검찰이 뭐 이거저거 따지지 않고 모조리 다 기소해 버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네. 케이스에서는 굳이 이런 또 관용을 베풀었다라고 하니까 과거의 사례와 비춰봤을 때 딱히 뭐 형평은 맞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게 그 법리적으로 말씀드리면 뇌물죄는 공무원만 범할 수 있거든요. 공무원만 그렇죠, 범할 수 그렇죠. 있기 때문에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그 사위와 딸은 공무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공무원이 범죄에 가공하는 형태. 네네. 그러니까 공범. 예. 그러니까 신분자와 비신분자가 가공하는 형태로는 네. 그 뇌물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근데 결국은 이 사건의 주된 행위자는 대통령이니 문재인 전 대통령이니 예. 이 두 사람은 어쨌든 간에 뭐 주범은 아니니까 예. 마치 우리가 이 관용을 베풀었다 이런 거를 그건 맞잖아요. 사실은 의도 아니죠. 지금 이 사건의 예. 이 사건의 주된 목적 자체는 대통령을 중앙지법에 세운다라는 거예요. 문재인 전 예, 대통령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윤석열 대통령도 법정에 섰듯이 예. 당신도 서라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예. 그러니까 근데 이제, 예. 그런 의도는 충분히 달성했고 예, 그렇기 그러니. 때문에 그러니 우리가 그래 뭐 다 이렇게 가족들의 경우에는 충분히 선처했잖아 네. 이런 모습을 보이려는 그런 거 아닌가 싶다는 생각. 그러니까 제 말을 하나만 첨언하자면 이제 실제 뇌물죄가 공무원에게만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검찰이 그간 이제 기소를 하는 행위, 수사를 하는 행위를 비춰봤을 때 사실 다 긁어 모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모든 거를 네, 이제 네. 사실 이 행위에 대해서도 다른 혐의를 네. 적용할 수 있을 것이고 여기에서도 이제 공범이라는 표현을 하고는 있으니까 이제 그런 대목에서는 사실 이제 네티즌들의 의문이 생기는 거죠. 아니 이제 이 정도로만 수사하고 끝내겠다. 그럼 과거의 사례와 비춰봤을 때 조국 때와는 또 다른 거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수사가 약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이 그렇게 추상 같은 잣대가 있다면 왜 이 정도에서만 끝내는 것이냐라는 그런 비판들을 덜어 하기에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나중에 추징도 해야 되거든요. 추징이요. 추징도 해야 되는데 이걸 누구한테 추징을 하자고 할지 뭐 경제적인 이익이 최종적으로 귀속된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보고 추징도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법률적인 문제가 많이 나올 겁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네, 네. 이게 어디 판례가 나올 정도로 아주 뭐 중요한 뭐 어떻게 보면 법률적으로 쟁점이 많은 사건인 것 같은데 네. 그건 두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마지막에 박영식 에디터님 말씀하셨던 그 타이밍 문제 있잖아요. 윤건영 의원이 기자회견에서 얘기했다는. 네. 그거는 진짜 완전히 정치적인 거 아닌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35개월 동안 걸리던 수사를 사실 앞으로 뭐 대선이라던가 만약의 경우에 이게 지금 정말 그렇게 기소해야 될 것이라고 한다면 저 같으면은 기소를 좀 멈추고 이미 결론은 났지만 발표할 수 없다. 여러분들에게 알려줄 수 없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이 대선이 끝나고 나서 그때 발표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결론은 이미 났다.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설득하는 과정을 갖춰서 기소하든가 하는 방식을 택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만약의 경우에 이런 식으로 그 뭐 정확하게 뭐 확실한 조사라든가 진술 없이 하고 뭐 법정에 세우고 그다음에 이렇게 과감하게 기소하는 것을 다른 사건에도 명확하게 적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여기서 예를 든다면 캣타워 사건은 그 조사 없이 기소해도 된다고 보거든요. 아, 그저 관저에서 캣타워를 이삿짐에 싣고 이삿짐 가는 아니고 거 같은- 170만 원 주고 아, 캣타워 170만 주고 산 거. 예. 아. 그거는 그냥 국고 네. 손실 뭐 이런 걸로 아. 적용해가지고 조사 없이 그냥 기소해도 된다고 봅니다. 아, 그리고 1대1로 이렇게 매칭 해보면 예, 그렇게 그거야말로 해야 균형이 아니, 맞다. 대통령이 키우는 개인적인 그 애완동물용 그걸 갖다 국비를 충당해야 하나요? 아, 그거야말로 어떻게 보면 조사 없이 기소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렇죠. 너무 ABC가 딱 맞아 떨어지니까. 네, 네. 그렇죠. 근데 그 사건에 있어서만큼 이게 뭐 그렇게 단호하게 그 사건에서 단호함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모든 사건에 이 전국적인 차원에서 검찰권 행사의 형평을 조정해야 될 책무가 있는 사람은 총장이란 말입니다.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로 발령을 내는 거의 그 결재 권한이 총장한테 있다고 얘기한 것도 총장이 결국 이 사건에 대해서도 기소한 것에 대한 뭐 최종 책임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 심정 검찰총장. 네. 근데 그렇다면은 모든 사건에 있어서 고르게 해야죠. 그리고 지금 현재 왜 명태균 사건이나 이런 사건은 지지부진합니까? 아, 그리고 오늘 뭐 언론에도 났던데 언제 뭐 이렇게 빠른 조사가 필요하다는 뭐 이런 의사를 전달했다? 검찰이 언제부터 빠른 조사가 필요하다고 상대방을 설득해가면서 조사를 했습니까? 아, 보도를 믿는다면 그러니까요. 그냥 우리가 일정에 따라서 출석하라고 하고 출석 불응하면 체포영장 받으면 되는 것이지 네. 아직도 대통령 영부인인가요? 저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게 검찰 조직이 지금 현재 뭐라고 하던 간에 저도 검찰에 있었고 뭐 그 후배들도 많은 그런 입장이지만 이러면 안 된다고 보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됨으로써 지금 검찰의 그 상부 조직원들은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이 대통령의 이 운명과 일치된다고 보고 어떤 식으로든 저항하고 있다고밖에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최근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 돌아오고 나서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짚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뒤에 얘기할 텐데 뭐 감찰관 구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 감찰관 자리에 어떤 인물이 올라와 있는지는 이따 얘기를 하긴 할 건데 그 대목도 그렇고요. 검찰이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상층부에서는 우리를 건드리면 일단 우리가 아직 이런 힘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보복 아니냐 이제 이렇게 받아들일 정도로 전직 대통령에 대한 망신. 근데 이게 좀 착각을 저는 했다라고 보는 게 친문과 친명의 어떤 간극이라는 게 생각보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크거든요. 근데 이 행위 자체가 만약에 뭐 선거에 영향을 주거나 자신들의 어떤 권력을 발휘하기 위한 어떤 뭐 움직임이었다라고 한다면 이건 선거에 더 악영향을 저는 줄 거라고 사실 보거든요. 왜냐하면 친문과 친명의 어떤 지금 위기라고 느끼고 더 결집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기도 하잖아요. 지지자들도 이 대목에 대해서 뭐 다른 것 없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망신 주기에 동의를 할 것이고요. 그래서 검찰에 이게 만약에 정치 행위라고 한다면 이건 너무 큰 실패작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하나 또 기억이 나는 게 이게 약간 제3자 뇌물죄의 형태를 만약에 띠고 있는 성격의 그런 사건이라고 한다면 이거를 기소함으로 인해서 이재명 후보의 성남FC 사건을 또 이렇게 상기시키면 선거에 혹시 또 예를 들면 국민의힘 쪽이라든지 반대 진영에 있는 후보들이 얼마든지 써먹을 수 있는 하나의 시그널로 던져준 거 아니겠느냐. 이제 이런 해석들까지도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그걸 다 떠나서 어쨌든 검찰권은 평등하고 형평성 있게 적용돼야 된다라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아, 당연한 얘기죠. 제가 하나 제안을 한다 그러면 전직 검사들이든 뭐 이런 그 검사들 그 자제들 있지 않습니까? 그 자신들이 수사하거나 업무상 관련성이 있었던 대기업에 취업한 사례를 전수조사를 하는 게 어떨까요? 와. 그거 다 뇌물죄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어떤 총장 자제가 아무런 뭐 특별한 뭐 이렇게 뭐 그런 관계도 없이 뭐 전임 총장 자제가 아주 유수의 회사에 취업해가지고 잘 다니고 있다는 얘기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과거에 그 분이 수사하던 회사였다. 당연히 그 사람은 또 특수통이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난번에 선관위에서도 뭐 특혜 채용 이런 게 문제가 됐다시피 검찰에서는 뭐
뭐 이렇게 특혜 채용을 검찰로 하기는 참 어렵지 않습니까? 구조적으로. 네. 그러니까 이 검찰, 법무검찰 뭐 이런 사람들 다 합쳐가지고 뭐 사법부에 있는 사람들 사내 변호사로 뭐 집어넣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유수의 기업 혹은 뭐 공기업 같은데 취업해 있는 그런 걸 갖다가 법을 개정해서라도 앞으로는 뭐 단순하게 자녀들이 병역 사항뿐만 아니라 어떤 취업을 했고 그 업체와 관련성이 있는지 없고 그래 기왕 하려면 전수조사를 하죠 뭐. 아, 그거 정말 예, 좋은 생각이십니다. 예. 제가 너무 과격히 아닙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전적으로 예. 동의. 그런 그거 전수조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 누가 해야 됩니까? 법무부 이거를 각자가 해야 아예 되는 거 법을 아닙니까? 갖다가 지금 이번에 전주지검에서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 전주지검 검사장 이름을 따가지고 그 법으로 이름을 아예 고치죠 뭐. 붙이죠 뭐. 박 검사장법 이래가지고 그 앞으로는 검찰이 이렇게까지 네네. 친분이라던가 뭐 이런 관련 해가지고 어떤 뭐 취업이라는 방법으로 뭐 조금이라도 이익을 보거나 남들이 보기에 좀 부정해 보이는 그런 방법 안 취하는 걸로 하겠다라는 선언을 한 것으로 보고 전수조사를 하는 걸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예, 근데 정말 추진해보죠. 100% 동의합니다. 이거를 반대할 국민들 없을 거라고 봅니다. 전주지검법, 예. 전주지검 박모 검사장법 이래가지고 뭐 한번 하죠 뭐. 예. 저는 또 아까 심우정 검찰총장 얘기하셔서 심 총장이야말로 지금 가족의 특혜 채용 문제가 그렇죠. 있잖아요.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 신민경 씨 특혜 채용 비리 의혹건이죠. 예. 그러니까 본인도 특혜 채용과 관련된 문제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이 사건에 이렇게 힘을 주는 이유는 또 뭔가? 물타기인가? 진짜 모욕적인가? 덮고 덮는 물타기 같기도 합니다. 검찰 살아보자 이런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정의가 바로 잡혔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정치 권력이 바뀌어서 진짜 검찰이 구조적으로 개혁이 돼야만 바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일단 화제 바꿔가지고 다른 이슈 정리해보고 마지막에 결론 때 검찰 문제점 더 얘기해보죠. 이재명 선거법 재판 이야기인데요. 이것도 법률적인 해석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왈가왈부하는데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로 이제 넘겼는데 이거 이제 빨리 하려고 그런다 아니다 뭐 갑자기 유죄로 만들려고 그런다 아니다 뭐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좀 해설을 부탁드립니다. 이거 뭐 사실 파기 자판 이 얘기는 이제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뭐 그런 사례가 없었다고 하니까 파기 자판은 그러니까 유죄 취지로 이제 파기를 하는데 대법원에서 이제 양형까지 확정을 하는 사례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뭐 전례가 없다라고 하니까 있어요. 있습니까? 제가 찾아봤어요. 수십 년 전에 있습니다. 그래요? 공부를 했습니다. 그럼 몇 년 전? 파기 재판이 법률적으로 불가능하진 않아요.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는데 뭐 그 과정에서 어떻게 됐는지 뭐 사실심 이후에 뭐 합의가 됐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대법원에서 파기하고 무기징역의 경우에는 양형으로도 상고가 되거든요. 파기하고 15년을 선고한 사례가 있어요. 그게 한 26년 전에 있었다고 한 게 그건가요? 좀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아주 드물지만 파기 재판 사례가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다. 아주 불가능하진 않죠. 파기 재판의 가능성 좀 열어두고 파기환송은 뭐 많이 들어보셨을 테니까 거론 안 하고 이제 상고 기각하는 거, 이제 원심을 이제 무죄로 확정해 버리는 거, 그 3개 정도만 이제 거론되고 있는데 글쎄요, 뭐 저는 업혀가는 시간이니까. 그러니까 일단 그러니까 뭐 1심에서는 선거법 저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왔고 2심에서는 무죄가 나왔는데 지금 대법원에서 어떻게 지금 판결할 거냐도 있고 속도도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뭐 전원합의체 회부한 거는 뭐 이 사건 판단이 사회 전반에 미칠 파장 그리고 또 사건에 대한 일반 사회의 높은 관심 그리고 이 사건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그냥 소부에서 판단하는 것보다는 전원합의체를 판단을 통해 가지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결정을 하든 대법원에 부담이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원합의체라는 방식을 택한 것 같고요. 그건 뭐라고 이야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속도가 통상적인 것보다 빠르지 않느냐, 이례적이지 않느냐 이런 국민들께서 생각하시는데 이 사건은 제가 뭐 이렇게 표 같은 거 만들어서 분석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5월 11일이든가요? 후보 최종 확정. 5월 11일 날짜를 놓고 볼 때는 5월 11일 이전이냐 이후냐가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판단을 할 수 있는 건 3가지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상고 기각, 그렇죠? 또 하나가 파기 환송, 그다음에 파기 자판. 이 3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파기 자판의 가능성은 아주 이례적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일 아마 쇼킹한 결론을 내려지는 거는 5월 11일인가요? 그 이후에 네. 파기 자판을 해버리는 걸 겁니다. 아마. 그렇죠. 이미 본선 그렇죠. 후보가 되어 예, 있는데 그럼 민주당 후보가 사라지는. 그러니까 아니죠. 그게 파기 자판을 하면서 뭐 80만 원 이렇게 네. 해버리면 그건 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인데 그렇죠. 그게 아니라면 아주 심각한 사건. 피사권에 박탈을 해버리면. 그러면 아주 심각하게 되겠죠. 그건 아주 뭐 그거는 그 지금 뭐 대법관 여러분들이 모여가지고 협의를 하면서도 야 이러면 법원이 이거는 완전히 정치적 행위를 하는 건데 이게 만약 합당할까? 이 지금 뭐 경륜도 많고 30년 이상입니다 대법관들. 근데 그런 분들이 아마 그런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다음에가 파기환송인데 그것도 파기환송도 어느 시점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는데 5월 11일 이전이면 좀 충격이 덜할 수도 있어요. 근데 5월 12일 이전이면 11일 그 이후가 되면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거로서는 상당히 좀 쇼킹할 수 있죠. 이거 뭐야? 플레이어가 되겠다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파기환송을 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다시 그러면은 재판을 해야죠. 파기환송이라는 건 유죄 취지가 될 테니까 네. 그걸 뭐 유죄 선고를 해야 될 거고 빨리 기일 잡으라고 할 것이고 막 난리가 날 텐데 근데 다시 상고가 가능하거든요. 네. 다시 상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그 대선 전에 확정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아마 법원에서는 그런 경우에도 나중에 재판 중지가 가능한지 재판 중지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저는 개인적인 견해로는 뭐 헌법의 그 합리적인 해석을 놓고 보면 중지가 불가피해 보이거든요. 네, 취지 대통령이 내란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그 재직 중 형사소출을 받지 않는다라는 그 규정의 취지를 놓고 보면 그건 뭐 재판 정지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취지는 어쨌든 대통령이 국정을 계속 운영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국정을 계속 말자. 흔들지 말고 최소한 재직하는 동안은 내란 외환죄가 아닌다면은 뭐 열심히 직무에 충실해라 이런 취지니까. 근데 그리고 이제 그 제일 충격이 덜한 거 물론 국민의힘 쪽에서는 좀 깜짝 놀라겠지만 그 5월 11일 이전에 상고 기각을 해버리는 거겠죠. 검찰 상고 기각. 그럼 이제 모든 판결이죠. 그러면 이제 모든 이런 그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모든 법적 쟁점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기 때문에 난이 이렇게 두 개의 조합에 따라 가지고 이 두 가지 5월 11일 이전이냐 이후냐 그리고 이 세 가지 결론의 조합에 따라서 그 뭐 이 법원에서 느끼는 부담감 그리고 일반인들에게 주는 충격 이 정도가 다 달라져서 제 생각에는 그렇게까지 아주 무리한 결론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법리적인 해석이 제일 중요하죠. 제일 중요하죠. 근데 저는 정치적인 인간이니까 이 상황을 정치적으로 보자면 저는 어떤 결론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참에 이재명이라는 이 중요한 인물에 대한 이 중대한 사건을 대법원이 주도하면서 확실히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건 어쨌든 헌법재판소라는 기관 자체가 거기 안에 있는 구성원을 심지어 3명을 대법원장이 지명을 하잖아요. 그 정도로 사실은 90 이상으로 따지면 대법원이 헌재 위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국민들 어느 누구에게 물어봐더라도 대법관 이름은 못 외우는데 헌법재판관 이름들은 다 외운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어쨌든 헌재 위상이 격상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대법원은 실제 서부지법 그 난동이 있었을 때도 그 대법원에서 대법원장이 서부지법에 미리 여기 나와서 기자들 앞에서 인터뷰를 직접 했다라고 하면 나는 그 그림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대신에 그때 천대엽 행정처장이 나오셨단 말이에요. 이제 그거에 대한 비판도 있었던 것처럼 대법원이 너무 위상적으로 밀려버렸다. 그러면 이제 자신들이 어쨌든 이목을 끌 수 있는 방법은 정치적인 겁니다. 이목을 끌 수 있는 방법은 어쨌든 이 중대한 사건을 좀 일찍 당기고 열심히 어쨌든 경주하는 노력을 보여주면서 국민적인 관심을 이끌어내고 이 결론을 선거 기간에 낸다라고 한다면 물론 이 정치에 개입한다는 부담은 있겠지만 말씀하신 결론 중에 최소한 부담이 덜한 결론을 내리면 대법의 위상도 헌재와 맞춰질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희망회로와 해석들이 달리고 있습니다. 대법원하고 헌법재판소 위상에 대한 얘기가 많아요. 저도 진짜. 법률가가 아니면 그런 말 하고 싶습니다. 아니 근데 헌재하고 대법원 사이에 그런 묘한 그런 관계는 있어요? 있습니다. 예전부터 처음에 헌법재판소 출범 당시부터 그 대법원에서는 헌재를 자꾸 낮춰보려고 하고요. 사실 근데 요즘에 그 일련의 사태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윤석열 씨가 전 대통령이 위상을 아주 높여놨죠. 헌재를 그래가지고 헌법재판소 재판관분들에 대한 관심이라든가 뭐 지명도도 높아지고 하니까 그 대법원도 그런 것을 의식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근데 법리적으로 보면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거를 종합해 볼 때 법리적인 부분과 그리고 대법원이 정치에 가급적이면 크게 결정적인 영향을 안 미치려고 하는 그런 정황, 요거를 종합을 해보면 그래도 이 5월 11일 그러니까 선거에 결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시기 이전에 이게 무죄를 그냥 확정을 해주거나 아니면은 뭐 파기환송을 하되 재판은 재임 기간 동안에는 당선된다면 정지되게 하거나 이런 정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이세요. 5월 11일 둘 중에 하나가 가능하다면 파기환송이든 뭐 아니면은 저 상고 기각이든 그게 5월 11일 이전에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아마 속도를 높여보고 그게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아예 그 다음부터 결론을 이룰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재판 얘기하다가 그냥 이 대통령 그 소추와 관련된 문제 그것도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건가요? 이 사건 이런 경우에도 나중에는 아마 결론이 나올 수 있겠죠. 네. 나중에 예를 들어 뭐 다시 파기환송됐다 돌아온다던가 뭐 혹은 그거와 관련돼 가지고 문제가 됐을 때는 할 수 이번에는 꼭 그렇게 논리적인 연관성이 아주 절대적으로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어쨌든 조금 안도가 되는 말씀이시네요. 아니 근데 네. 한번 생각해 보시면 네. 가능성을 이렇게 높게 보면 대법원이 그렇게까지 플레이어가 되기를 원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너무 그 실제 MBN 단독 보도가 그저께 나온 걸 보면 이 조기 대선이 열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을 중지하는 사안을 실제 검토했다라는 보도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대법원 차원에서도 대비를 안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게 이 국민의힘이라든지 어쨌든 정치권 일각이 아니라 하나의 큰 축인 여당 쪽에서는 633 법칙을 계속 얘기를 하면서 빨리 얼마든지 6월 26일 전에 6월 3일이 대선이니까 그 전에라도 결과는 얼마든지 빨리 나올 수 있다라고 계속적으로 주장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는 차원도 저는 뭐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것도 정치적으로 봤을 때. 근데 다만 이게 뭐 이제 소부라고 해가지고 4명 정도의 그 판사들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전원 합의체면 지금 12명 정도가 지금 판단하는 거죠. 원래 13명인데 13명인데 대법관 빠지신다고 빠졌으니까.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12명이 만약 이걸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걸 그렇게 빨리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 일단 저는 일반적으로 의구심이 다들 국민들께서 있으실 것 같고 이게 1심, 2심 판결 내용이 같은 걸 지금 대법이 판단하는 게 아니잖아요. 1심이 유죄, 2심이 거의 뭐 완벽한 무죄로 네. 클리어가 돼버린 상황에서 그거를 12명이 유무죄 가지고 토론을 해야 되는데 각자의 의견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걸 그렇게 빨리 한 달 안에 낼 수 있을까? 전례로 따져봐도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의식이 들어서 전 국민의 법률 전문가화가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 결정을 근데 그러면 쉽지 않을 겁니다. 합의 보면은 진짜 합의가 그렇죠. 돼야 결론이 나는 여기는 건가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물론 저 선후배 관계는 쭉 있지만 그래도 다 법적 영역들이 있고 본인들의 의견이 있고 그 다음에 전원합의체의 경우에는 소수 의견도 남겨야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개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쉽게 결론이 내리지 않을 것 그러네요. 같습니다. 네. 이게 여기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원 합의체에서 각 개개인의 대법관들마다 만약에 결론을 내리면 이게 한 12명 중에 선착순으로 나는 이제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다라고 밝히는 분들이 순차적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면 그게 한 7명 정도가 이거는 뭐 원심의 판결이 맞는 거 아니냐는 결론을 내리는 순간 그때부터는 이제 대법원장의 직권으로 합의를 봐줘야 되는 겁니까? 그거는 아마 저는 다수결로 알고 있는데 다수결이 예, 이거는 뭐 저기 열결 요건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이 전원합의체에서 하나로 지난번에 왜 그 문제가 됐던 그 왜 권순일 대법관 그 사례가 보면은 한 표가 왔다 갔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전원합의체는 좀 다르거든요. 헌법재판소처럼 그렇게 무슨 이 특정 사안에 대한 의견 뭐 정족수가 있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런 게 아니고 결국은 합의를 다수죠. 해서 결정했다라고 하는 것. 근데 중간에서 조정 과정을 거친다. 뭐 대법원장이 의견을 내세울 수 있겠죠. 본인이 뭐 캐스팅 보트를 행사할 수는 있지 않을까 싶은데. 대법원장이 가장 마지막에 의견 낸다고 했던 그렇게 것 돼야 같은데. 될 것 같습니다. 13명으로 한다고 치면 이번에 노태학 그 선관위원회 빠지시니까 뭐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 시간 오래 걸리겠네요. 이거는 뭐 그렇게 쉽진 않을 것 같고 저도 궁금한데요. 알겠습니다. 딴 이슈도 좀 다뤄야 되니까 좀 빠르게 가보시죠. 네, 다음에 고발사주 사건. 손준성 검사 무죄 확정. 이 고발사주 사건이 이제 윤석열 총장 시절에 총선 앞두고 이거 과거에는 범정이라고 불렀는데요. 이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당시 윤석열 총장에게 비판적인 언론인 그리고 정치인 등을 이제 고발해달라는 고발장을 작성을 해서 국민의힘 당시에는 미래통합당에다가 보낸 사건이고 이게 이제 대선 국면에 알려지면서 더 큰 논란이 됐었던 사건입니다. 근데 이제 당시 이제 재판부가 고발 사주 고발장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그 손준성 검사에서 김웅전 의원 그리고 미래통합당 선대위 쪽에 부위원장이라고 있거든요. 조성은 씨라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연결돼서 전달됐다라고 공수처는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 거기 그 저희 재판부에서는 이거는 뭐 양쪽 1심, 2심 다 같은데 손 검사장 측에서 이게 김웅전 의원이 아니라 이제 제3자가 개입할 가능성을 계속 꾸준히 언급을 했어요. 왜냐하면 텔레그램 막 나오고 누가 누구한테 어떻게 전달했다 이런 이제 주장들이 막 난무하면서 그게 아니라 이거는 제3자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계속 일관성 있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법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검찰 상급자가 개입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결론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달리 얘기하자면은 그 수사정보정책관실의 검사는 오직 검찰총장의 지시만을 받는 걸로 통상적으로 알려 있기 때문에 재판부의 이런 판단은 결국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의 지시를 받은 것이라고 어쨌든 우리 추측할 수밖에 없는데 무죄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거는 뭐 증거 불충분에 대한 부분이 하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공수처 쪽의 주장에 대해서 성립이 안 된다라고 일단 양 1심, 2심이 다 마찬가지로 본 것 같습니다. 대법도 그 부분을 받아들인 것 같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이건 간단하게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 고발장을 정독을 해봤거든요. 네. 근데 이게 사실 이 사건에 대한 그 첫 번째 그 조사라든가 이런 거는 대검 감찰부에서 진행했습니다. 네. 이 법무부에서는 안 했고요. 법무부 감찰관실은 개입을 안 했고 저는 그래서 고발장만 어떻게 개인적인 경로로 구해가지고 이제 좀 읽어봤는데 이 사건은 말씀하신 게 좀 맞습니다. 박영식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게 정확하게 맞아요. 이 무죄 취지가 손준성 여기가 주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게 결국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 무죄 취지입니다. 그리고 이 고발장을 가만히 읽어보면 본인들은 그것을 객관화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결국 윤석열 대통령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조국 사건 수사 이후에 겪게 된 그 괴로움, 그거 본인들에게 가해진 공격, 여기가 당사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사정을 들어가면서 이 고발장이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고발장 내용 안에요. 내용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시점에 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 시점에 있어서는 무슨 보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었다라고 본인이 지적을 하는 내용이 나와요. 보도가 안 됐는데 아무도. 그러니까 그 시점에서 이 시점에서 이거는 당사자들끼리 막 뭐 협의를 했다 이러는데 그 보도가 난 것은 그날 이후란 말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게 나오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특정 시점에 그 자기에 대한 보도가 났는지 안 났는지 아는 사람은 자기 말고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 표현들. 그리고 또 이 수사정보정책관실이나 이런 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총장 직속입니다. 다른 일체 그러니까 차장이라던가 이런 데의 직속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정황을 놓고 보면 결국은 손준성은 이 사건에 있어서 핵심 인물이 아니다라는 게 무죄 취지로 보는 게 맞고요. 다른 법리 같은 걸 뭐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리고 결국은 누군가 다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윤석열 총장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취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준성이 한 확실한 증거가 있느냐? 손준성 부분은 그 텔레그램에서 손준성 보냄이라는 그게 나왔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런 건데 저는 텔레그램 써본 지 이제 안 쓰거든요. 안 쓴 지 몇 년 됐는데 그 처음에 보낸 사람이 손준성 거기면 쭉 건너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가 저도 나름 그때 당시에 저는 그때는 아주 진지하게 고민을 해봤는데 그리고 손준성 당시 법무부 감찰관이었죠. 감찰관이었죠. 그리고 우리 손준성 지금 대구검 차장하고도 뭐 얘기를 해본 적도 있고 그래가지고 아는데 저도 뭐 무죄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분명한 거는 저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누구한테 누구나 누구 아니야? 이렇게 한번 물어봤더니 증거 있어요? 뭐라고 물어보는 그런 대화를 한번 나눈 적이 있거든요. 아니 뭐 객관적인 증거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나는 그런 몇몇 문구를 보면 여기
쪽인 것 같은데 이렇게 네.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 예. 근데 이 조금 아쉬운 대목은 만약에 이걸 좀 더 명백하게 수사를 제대로 할 거였으면 저는 뭐 공수처가 더 잘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예, 근데 예, 이 사건이라는 게 예. 사실 손준성 그쪽이랑 저 웬만한 관련자들이 100%좀 얘기를 해줘야 되는 사건인데 네. 대부분 감찰부에서도 엄청 고생을 했고요. 네. 예, 그리고 이런 걸 극복하기에는 좀 공수처가 수사 경험이 많지 않았던 것 같고 네네. 뭐 여러 가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기본적인 압수수색이 공수처를 하지도 않았었고요. 네네. 그리고 이 사건이 불거지고 나서 논란이 계속 이제 불거지고 있는 와중에서도 대통령 취임식을 이제 한 닷새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무혐의 면죄부를 준 것도 분명히 있고 그리고 이게 그 여기 고발장의 피해자로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도 이제 적시가 돼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뭐 소환 조사는 한 번 정도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안 했으니까 뭐 이게 공수처가 뭐 면죄부를 줬다고 보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전 어쨌든 그때 짓궂게 물어본 그 예. 무더기가 새 무더기인데요. 예. 네네. 알겠습니다. 이 우리 이거는 지금 감찰관 얘기하셔가지고 이거 여쭤보고 싶은데 네. 야. 감찰관 법무부 감찰관 공고가 났다면서요? 예. 이거 그만두신 자리 아닙니까? 예, 제가 그만뒀던 이 훌륭한 후임이 지금- 와야 되는데 예. 사실 이 법무부 감찰관이라는 게 법무부 장관 직속이고요. 네. 검찰에 대해서 일차적인 감찰 권한을 행사하진 않지만 법무검찰 주요 간부들에 대한 그리고 법무감찰 주요 감찰 사건에 대한 감찰 총괄 책임자이고요. 그 다음에 또 법무행정 전반 네네. 그리고 검찰 사무 중에서는 징계 업무와 관련된 사무를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감사 감찰과 관련된 것은 감찰관실을 거쳐야 되거든요. 만만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감찰관이 되면 좋은 점 중에 하나가 검찰 행정 또 뿐만 아니라 법무행정 전반을 다 들여다볼 수 있거든요. 아니 지난번에 한번 박성재 법무부 장관 만약에 이게 안 그만두고 계속 계셨으면 지금 법무부 장관 감찰해야 된다고. 제가 그러셨잖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출입국본부장을 야단쳤다 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본인은 이해충돌 방지 신고를 해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았으면은 그렇게 이번 내란 수사 사건과 관련해서는 일체 보고를 받아도 안 되고 이해충돌 회피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죠. 네네. 예, 이해충돌 신고서를 제출하고 직무대행자를 차관이나 다른 사람으로 지정하고 보고받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출입국 이런 것도 본인이 이해충돌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걸 질책할 수 있는 자리에 있지 않다. 저 같으면 그렇죠. 가가지고 그 질책하시면 안 되죠. 앞으로 그러시면은 제 진술서 받을 거예요. 이렇게 아니 뭐 지금 그러니까 말씀드린다면 본인이 그러니까 내란 피의자가 될 수가 있는데. 내란 그렇다는 피의자가 거잖아요. 아니라 그렇게 네. 질책하는 것 자체가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이 될 수 있어서 그거는 수사에 영향을 준다 이거죠. 수사에 영향 주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감찰관이 지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시점에서 법무부가 그러면 감찰관을 채용하는 게 맞습니까? 지금 그 장관이 채용을 해야 되는 건데. 이것도 이해충돌 아니에요? 아무리 절차를 빨리 진행해도 5월 1일 이후면은 결국은 신정부에서 임기를 23개월 하고 임기가 24개월이거든요. 네네네. 24개월 중에 23개월을 새로운 정부 하에서 보내게 되는데 네. 이게 상식적으로 합당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이제 그거는 그러니까 알박기 얘기가 알박기 또 인사인 거죠. 나오는 거고 그것만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이게 보낼 때 채용을 하겠다고 한 게 지금 법무부 감찰관하고 대검 감찰부장 요건데 인사는 어쨌든 법무부 장관이 복귀를 하고 나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고요. 그거 하나는 이제 알박기라고 본다고 하면 실제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아까 출입국 관리 담당했던 분에 대한 얘기도 해주셨습니다만 더 화제가 됐던 것은 지금 법무연수원에서 연구위원하고 있는 이정현 연구위원이라는 분이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분은 징계를 법무부가 의결을 합니다. 이제 보복성 징계라는 말이 나와서 이게 또 화제가 됐거든요. 하필이면 또 이것도 이제 법무부 장관이 복귀를 하고 나서 어쨌든 감찰관이 그런 업무도 해야 되고 그 사건의 경우에는 사실 말씀드리기는 조금 곤란합니다만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이제 보도에 따르자면은 법무연수원 운영 규정에 따라 1년 이내에 연구 논문을 제출하지 않았다라는 게 징계 사유라고 하더라고요. 그 징계와 관련된 부분은 제가 그 감찰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 지득한 것은 말씀드리기가 곤란한데 어쨌든 간에 예. 그 부분은 외부 감찰위원회랑 이런 걸 다 거쳤고요. 그리고 다만
예, 이걸 이제 보복성 다만 징계라고 보도를 하니까. 돌아와서 왜 지금 이 시점에 해야 되는지에 징계를 대해서는 하느냐, 의문입니다. 예. 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출입국 관리 소건하고 같이 이렇게 묶여가지고 아 이거 다 박성재 장관이 보복을 다 하는구나. 출입국 관리소 쪽은 그분은 어느 정도 좀 맥락이 그리고 근거가 정황이 이해가 되는 바인데 이제 이분은 돌아오자마자 시점이 징계를 한 사유가 연구 논문 제출하지 않아서 정직 1개월의 징계. 그러니까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도 보통 좌천성 인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징계를 더했다. 아. 그렇지 이 사람의 사연은 뭐냐? 네. 보니까 서울지검 1차장 재직 당시에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강요 미수 혐의 사건을 수사 지휘한 분이다. 그럼 이것도 그러면은 보복성 아니냐 이제 이렇게 다 연결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건 조금 그건 또 사연이 있나 봅니다. 지금 뭐 그것만 말씀드리자면 아니다, 강대 이런 강의 얘기인데. 충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강대강. 그 강대강? 이정영 그 양반도 예. 저는 압니다. 그리고 저는 그리고 좀 어떻게 보면 한때 제가 좀 신세도 졌던 후배기 때문에 예. 잘 알고요. 이 양반도 캐릭터가 잘못된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이번 지금 본인 고집이 있어갖고 그런데 예. 캐릭터가 좀 잘못된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찌됐든 그 윤석열 그 전 대통령이 총장이 되고 그리고 정치인으로 변신하는 과정에서 검찰 조직 자체가 이리 찢어지고 저리 찢어지고 완전히 황폐화되고 결국 그게 여기까지 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사건의 원죄도 결국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모든 것은 윤석열로 통한다. 그렇죠. 모든 원죄의 출발점인 것 같아요. 아, 그러네.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손을 대는 분야는 다 망하거든요. R&D부터 시작해서 의료 뭐 마이너스 이 손이라. 저는 이게 정치적.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법무부 감찰관 다시 한번 들어가 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아이고, 지금 가서 저 감찰관 하면서 고생 많이 해가지고요. 지금 원서 내시면은 이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법무부가 어떤 스탠스냐 내란에 대해서 이런 게 드러날 것 같은데 농담입니다. 네. 저 너무 고생하셨고 외부에서는 모집을 안 할 의도로 임기를 2년으로 해놓은 것 같아요. 외부에서 모집을 하면 알아보겠다는 거죠. 3년으로 해야 되거든요. 2년이면 안 간다 외부에서. 그러니까 그 지금 이것도 그리고 둘 다 직급을 검사로 해놨지 않습니까? 대검 검사급 검사로 검사급. 이렇게 해놔가지고. 이거 말고도 우리 삼부토건 주가 의혹 사건 김건희 씨 빼고 검찰에 넘긴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일단 뭐 관봉권 이런 얘기는 뭐 내일 해도 될 것 같으니까 일단 여기서 오늘은 마무리하시고요. 삼부토건 수사는 나중에 언제 한번 다뤄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금융위원회 증선위에서 막 결론을 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뭐 취지라던가 이런 거 저는 뭐 증선 거기에는 근무는 안 했지만 금융위원회 FIU 심사분석 실장을 해봐가지고. 그러셨군요. 깊이 있게 한번 분석을 시간을 잡아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유혁 전 법무부 감찰관님 그리고 박영식 시사 에디터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뉴스토마토가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내란을 막고 탄핵 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의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우측 제보하기 QR코드나 아래 메일로 추천 및 제보해 주세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와 함께해 주실 분들을 기다립니다.